안녕하세요. 인사들 않네.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봐서 더 반가울 것 같은데 인사를 안 하시니 참. 2주 만에 보면 거의 뭐 잊어버릴 때쯤 되면 한 번씩 오는 거죠. 오늘 보니까 벌써 1, 2월 달 다 마무리돼 갑니다. 시작하는 거 하면 벌써 끝나버려요. 자, 지난번 여러분들 등기법 앞에 조금 하다가 말았었는데 나눠준 자료 다 했었나요? 조금 남았었나요? 남았어요? 등기 효력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예? 물권 변동적 효력? 예, 알겠습니다. 참 오늘 갈 길이 머네.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고. 자, 공부할 부분은 많은데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 중에서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까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 간단하게 앞에 복습 한번 해봅니다. 등기부를 어떻게 만든다 했죠? 등기부 만드는 방식 관련해서. 예?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몇 개씩 만든다? 하나씩. 이걸 뭐라 하겠어요?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 이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단계의 특징이 있었어요. 신청 단계. 자, 신청 단계에서는 특징이 방법을 놓고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방법을 놓고 보면, 이제 공동 신청 원칙인데 신청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직접 등기부 찾아가는 걸 뭐라고 했죠? 이걸 방문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식을 전자 신청, 이렇게. 이걸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원칙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할 때 어떻게 심사한다 했죠? 여기서는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과 다르죠?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한다. 요 앞에 앉으신 분 자료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오셨어요? 얼굴이 영 생소하고. 그렇죠. 처음 오신 분 또 있어요? 지난번 자료 하나 좀 받아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 빨리 받아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익숙하지, 이분이? 여기 저 어르신, 남자분 왜 이렇게 얼굴이 익숙해? 그죠? 근데, 그렇죠? 지난번 오셨던 것 같기도 한데, 얼굴이 좀 많이, 그렇구나. 자, 됐습니다. 지난주 거. 처음부터 다 빼줬네. 나중에 나머지는 이제 갈 때 받으시면 되고, 이게 처음 오면 뭔지 모르고 멍해서 막 이렇게 막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하셔야 돼. 그 뒷면에 보면 맨 뒷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나라 등기부 특징과 문제점에서 나온 데 있죠? 거기를 보는 겁니다. 4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4페이지. 맨 뒷페이지 보세요. 거기서 이제 심사 방법에서 형식적 심사주의가 원칙이다. 이렇게 했고, 물권 변동 관련해서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물권 변동.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개수했다. 이걸 독법주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성립요건주의. 이걸 다른 말로 형식주의. 즉, 물권 변동이 되려면 물권 행위만 가지고 안 되고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해라 이렇게 했었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신뢰하고 요 등기를 믿고 신뢰하고 거래했을 때 요 신뢰를 보호를 해줄 것이냐 요 문제, 보호를 해줄 것이냐 요 문제가 공신력 문제다. 공신력 문제.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신의 원칙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예? 배웠죠? 공시 원칙은 배웠어요? 공신의 원칙을 배웠다면 당연히 공시 원칙을 얘기했어야 되는 거야. 공시 방법을 신뢰 후 거래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할 것인가 문제가 공신의 원칙이기 때문에 공시 원칙과 공신의 원칙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아주 동전이 앞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민법에서 배운 거니까 여기서 잠깐 복습만 해보면 됩니다. 공시 원칙 이런 것과 공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오늘 빠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안 보이는 사람들이 꽤 되네.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아, 계속 안 나온 겁니까, 이 사람들? 아, 그래요? 자, 오늘 제가 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 예. 말이라. 보세요. 공시원칙은 물권 변동 관계는 외부에서 이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즉,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물권은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은 누구에나 주장할 수 없지. 그러니까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도록 그 공시할 필요가 없지만 물권은 예를 들어 이 건물이 누구 것이다. 이걸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러려면 일반인이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적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등기부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이걸 공시해서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 물권 관계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물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도 물권이고 물건 중에 부동산과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죠. 동산. 자, 그러면 이건 물건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물건의 권리가 물권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이 어떻게 물권 변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느냐? 부동산은 현재 어떻게 등기를 통해서 공시한다 했죠. 동산은 어떻게 공시하는 거예요? 이건 예? 예,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다. 처음 오신 분이 잘하네. 아,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공시 원칙은 보니까 등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동산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모두 공시 원칙은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이 공시 방법인 등기라든가 점유 이걸 믿고 거래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보호해 준다면 공시 원칙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등기는 요거에 대한 걸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동산까지 우리가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했을 때 이걸 보호해 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민법 시간에 뭐라고 얘기 들었어요? 보호해 준다고 하던가요?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예? 보호하지 않는다. 왜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예, 아주 공부를 잘하시네. 실권리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이 등기가 A가 소유자다. 근데 만약 정당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걸 거래했다면 물권 변동이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다면 B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겠죠? 그럼 이 등기를 믿고 누군가 이걸 믿고 거래했다면 이 신뢰는 당연히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 문제 없지. 근데 이 외관인 등기가 만약 잘못된 것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조된 문서에 의해서 등기를 해갔다. 그럼 이 등기를 믿고 누군가 거래했다면 이걸 믿고 거래했을 때 이거를 보호해주면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보호해주면 거래 상대방은 보호를 받지만 누구의 사람이 진정 소유자지. 진정한 소유자. 즉 진정 권리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 이게 분필이 밑에 있었구나. 진정한 소유자와 누구의 문제야 이게? 진정한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 이걸 진정한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 중 누구를 보호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알았어요? 여기서 진정한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 이 사람 중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기 제도가 우리나라 스스로 고안해내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특징에서 얘기했지? 이게 뭐예요?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어느 나라 법을 개수했다고? 독일법, 외국에는 법을 개수에다가 받아다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실행한 거예요. 지금 1960년부터 민법이 시행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창안한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얘를 보호해주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쪽에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이 신뢰를 보호해 주느냐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의 공신력에 관련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으로서 이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법익 해석한다. 법익 형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진정한 소유자의 법익이 더 중요한 것이냐, 거래 상대방의 신뢰가 더 중요한 것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법익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이익이 중요한가 보는 거예요. 누구? 진정한 소유자 얘와 거래 상대방 얘를 비교했을 때 누구를 보호할 가치가 더 크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얘는 자, 여기 진정한 소유자는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부동산이 다른 사람이 위조해서 가져갔다 팔아먹었어. 이건 자고 났더니 부동산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C는 등기를 믿고 한번 뭔가 거래를 해봤어요. 거래해봤는데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믿고 거래한 거야. 그러면 누가 더 황당한 것 같아? 누가 자고 났더니 이 없어졌어. 이 사람하고 나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보니까 간혹 그렇게 잘못 믿고 거래해서 이거 좀 이상하게 됐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황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이 사람 더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 어떤 행동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행동을 한 게 없는데 부동산이 없어진 거야. 이 사람은 뭔가 행동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거래를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잘못 믿고 한 거야 이거를. 이럴 때 둘 다 피해를 입은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황당한 피해를 받았냐, 이거 여러분 볼 때 누구다? 이 사람이 더 황당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거예요. 자고 나면 부동산이 없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의 진정한 소유자의 법익이 더 중요하다. 알았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돼? 중요하니까 얘를 보호해 줘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누굴 희생시킨다? 이쪽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희생시키려니까 어떻게 돼? 이걸 믿고 거래해서 이걸 보호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신력을 부정한다. 즉 공신원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채택하지 않는다. 공신원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게 있어요. 동산 같은 것은 시장에서 콩나물 사고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 사는데 그거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가 이거 따지는 건 이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 외관을 더 중시해서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원칙을 채택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것이 민법 규정에 가보면 249조 이하에 가면 동산의 선의취득 제도가 있어.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지금 등기를 배우고 있고,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산까지 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공시원칙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걸 채택하고 있는 공시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공신의 원칙은 우리가 이걸 채택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이 형량 문제에서 이유는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누굴 희생시킨 거야?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희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공신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공신력을 부정한다. 자, 공신력을 부정한다. 그러면 부정한다 했을 때, 공신력 부정한다 했을 때 예외가 있겠느냐? 예외를 인정할까요? 예외 인정할까 안 할까? 예? 인정해? 어디서 보셨어요? 예외 인정하는 거? 원칙은 항상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기본 항상 있다고는 않고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항상 100% 이렇게는 또 않잖아. 근데 여기서 공신력 부정한 데에서는 예외가 없다. 100% 부정합니다.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100%라는 거. 예외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예외가 없다. 이거 꼭 이게 굉장히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공신력 부정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어. 예외가. 이걸 잘 알아야 돼. 공신력 부정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 지금 예외가 없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다 있어. 그걸 보면서 거기다 체크 부가해서 조금만 쓰세요. 예외가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예외가 없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누가 생기는 거야? 문제는 요 거래 상대방 얘가 문제 되는 거라 했지. 예외가 없으니까 등기를 믿고 거래할 때 낭패를 보잖아요. 이쪽에. 그럼 이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무슨 손해배상 해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담보 책임만 믿고 전자 사기꾼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결하고 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신력은 부정되지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선의다 모르고 거래했다면 이런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이렇게 100% 서류 위주에서 등기를 가져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등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절차가 까다롭고 까다로운 서류를 많이 가져오라고 그래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든가
또는 등기필정부라든가 공동신청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전혀 100% 우위주에서 소유자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등기해 가는 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누구냐?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 동기를 부여해. 원인 행위가 이미 다 일부가 자기가 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의 각종 규정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매매를 했는데 서로 짜고 있어. 가장매매. 그렇죠? 이런 게 배웠죠. 민법 108조에 보면 가장 통정 허위 표시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통정 짜고 지금 내가 지금 부동산이 이게 뭐 사업이 지금 기울어서 이제 압류나 뭐 경매가 진행될 것 같다. 그럼 빨리 이거 정리하자. 아는 친구한테 자, 우리 매매한 것처럼 짜고 등기를 네 앞으로 옮겨놓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게 가장매매예요. 그럼 이런 것은 어디 기울린다? 민법 총칙에서는 어디 108조 정도 나왔나요? 자, 가장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조문도 헷갈려. 자,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는 효력이 있다 있어 없다 있어? 배웠어 안 배웠어? 오래되니까 또 까먹었죠. 통정 허위 표시는 효력이 없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무효면 이에 기한 이론인 등기도 무슨 등기다? 무효의 등기야.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야. 그럼 효력이 없는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 이 얘기는 친구가 변심해서 팔아먹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그러면 이 제3자 요 C는 등기를 믿고 거래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황당하지. 나중에 샀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효력 있는 등기 아니었어. 이렇게 나간다면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그러면 이 C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돈도 날리고 부동산 취득 못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죠. 그래서 민법에선 여기다 이 항에다 뭐라고 규정했다? 자, 이런 경우 자, 통정허위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많이 만들어놨어. 제3자라는 것은 이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이 제3자에게 이 사람이 뭐일 때? 선의일 때. 선의라는 것은 뭐라 했지? 배웠죠? 선의란? 이런 가장매매 짜고 한 사실을 모르면 선의. 이런 사실 알았으면 악의입니다. 그렇죠? 선의가 여러분 처음에 이런 거 배운 분들은 이게 개념이 좀 아다치가 않아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의는 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요게 깍두기 두목이라도 자기는 몰랐다 뭐라고 한다?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라도 알았으면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의 악의 개념, 선의자라면 이런 걸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자는 보호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고 누가 상실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았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지. 보호가 무효를 믿고 그런 사람 공신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 그럼 요게 공신력 부정에 대해 예외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지금 방금 답을 알려줬어. 예외가 없다겠지? 요 문제가 중요한 거야. 예외가 없다. 그럼 선의 제3자에 보호받는 건 뭐냐? 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에 불과하다. 특별히 은폐물의 법칙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데 불과한 거예요. 만약 이것이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라면 어떻게 되냐? 선의 취득제도가 부동산에도 적용돼야 돼. 즉 무권리자로부터 즉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법 108조는 물권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뭐예요? 예? 총칙 규정이잖아. 법률행위 전반에 규정된 총칙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 규정이 아니고 예외는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선의 제3자 보호제도는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에 불과하다. 뭐가 아니다? 예외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주의해야 돼요. 지문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옵니다. 가장매매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된다. 이는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이다. 이렇게 나가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다 함정으로 나오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공신력은 부정된다. 꼭 기억해. 몇 프로 부정된다고? 100%.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다 잠꼬대하더라도 공신력은 없습니다. 괜히 잠꼬대할 때 또 공신력 있어? 차단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때도 부정된다고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 책임주의라는 것은 공무원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 국가라는 것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회사야, 회사. 법인이라는 거예요. 회사.
국가가 누구를 통해서 행위를 하느냐? 공무원을 통해서 행위를 한다. 근데 공무원이 상대방이 누구냐? 국민이야, 국민. 행정일을 할 때 이 국민에게 자 피해를 끼쳤다, 재산상 손해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공무원이 배상해줘야 되겠지만 가해자니까 얘가 배상 능력이 없다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그래서 누가 국가가 대신 요건 갖추면 해주겠다. 이게 국가배상 책임주의예요. 자 그러면 이 국가배상 책임주의는 이건 민법의 750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 이것은 국가배상법이라는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2조에 보면 이건 공무원의 불법행위, 즉 주체가 공무원일 때, 가해자가 주체가 공무원이면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민법은 일반법, 이게 특별법이야. 그럼 특별법 우선이죠. 그리고 이게 규정이 없으면 민법으로 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특별법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 중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어떨 거냐? 원래 민법 750조 불법행위 규정 적용되는데 너무나 많지.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자배법이 적용된다. 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주체가 공무원이 어디로 간다? 이게 국가배상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공무원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뭐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자 이렇게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물론 여기에 인과관계 있죠. 인과관계 있으면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는 어떻게 해라? 배상해줘라. 국가가 배상해줘라. 그러면 이 공무원, 요게 공무원이 등기관이에요. 등기관도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등기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다 공무원도 있어요. 공무원이 불법행위지. 그러면 이때 요건이 되면 자 손해 끼쳤으면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고, 다만 이 공무원에게 고의로 했다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을 먼저 배상해 주고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이걸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국가배상 책임주의인데,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이 공무원도 당연히 등기관도 공무원이므로 국가배상 책임주의, 이게 책임주의가 적용이 된다. 다만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게 국가배상 책임주의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점은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자, 먼저 대장과 등기 나눠져 있는 걸 뭐라고 했죠? 이게 이원적 공시방법. 이원적 공시방법이었다는 문제점으로 이원적 공시방법이 이원화됐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양자가 불일치, 모순, 저촉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라고 했죠? 대장 기준. 권리관계 어디 기준? 등기부 기준. 처음에 다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걸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 증서, 즉 계약서가 개인 간에 어떻게 만들어요? 계약서에 엄격한 방식이 요구됩니까? 계약할 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웠죠? 계약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직 거기 안 나갔어요? 채권 안 나갔어요? 계약법? 낙성 분류식. 그렇지. 분류식, 요식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앉은 분과 연습장 찢어서 계약서 쓰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어요. 구두로 해서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낙성 분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서는 개인 간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 등기관이 심사하다 보면 어떻게 심사한다? 실질 심사한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형식적 심사한다 했지? 제공된 정보, 즉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 등기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등기관 속이기 쉽다 어렵다? 마음만 먹으면 쉽다. 서로 짜고 마음만 먹으면 쉽다. 근데 서로 짜지 않으면 쉽진 않아요. 그렇죠? 다 그걸 위조해야 되니까. 서로 여러분 옆에 앉은 친구가 앉아가지고 오늘 세종시 조치원 등기소입니까? 등기 한번 속여볼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계획 쓰고 여기다 해서 한번 내보자. 얘가 받아주나? 해서 내봤어요. 필요한 정보 내가지고.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아무 하자 없지. 그냥 다 받아주지. 등기해줍니다. 서로 짜고 온 건데 받아줘요. 다만 비용이 들어가지. 세금도 내야 되고 신청 수수료 내야 되고 비용 내지만 등기와는 서류만 제대로 들으면 그대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실체관계가 맞지 않은 부실 등기, 허위 등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등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원인증서의 사서증서라는 것은 계약서는 자유롭게 만든다. 거기다 심사 방법이 뭐다? 이렇게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예? 부실등기나 허위등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아까 얘기한 공신력 부정하다 보니까 대신 공신력을 부정하면 무엇이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공신력 부정은 왜 이걸 부정한다고 했어요? 공신력 부정은 왜 부정한다고 했어? 조금 아까 했어요. 공신력 부정 왜 부정한다고? 그렇지.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려니까. 진정한 걸 잘 보호해야 되니까 공신력 부정했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진정한 소유자는 좋아서 죽겠어. 자기가 보호됐으니까. 그럼 누가 울고 있어 보니까? 거래 상대방 피해보고 있잖아요. 그 문제야. 공신력 부정하면 누가 피해본다? 거래 상대방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안전이 침해된다. 또는 거래의 신속성도 져야 돼. 왜? 등기를 믿고 해봤자 보고 안 된다는데 하면 여러분 빨리 계약할 것 같아 하면 더 알아볼 것 같아. 등기를 믿고 거래하는데 잘못하면 완전히 날라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해서 그냥 하려고 했어. 보장이 된다 무조건 믿고 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보고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조심스럽지. 그래서 뭐야? 신속성이 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원리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짜 맞추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문제 지문이 나왔을 때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읽으면 답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공신력 부정하다 보니까 거래 안전이 침해되고 거래 신속성도 저해가 되더라. 이게 문제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특징 다시 봅니다. 등기부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 기록로 물적 편성주의 취하고 있다. 등기부 만드는 방식. 자, 뭐가 있었어요? 물적 편성주의도 있고 인적 편성주의도 있고 연대적 편성주의도 있다 했지? 그중에서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신청할 때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단독신청이 예외지만 방법을 놓고 보면 자, 직접 찾아가는 방법인 방문신청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전자신청,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의. 지금은 구분건물 뭐 그런 거 다 틀려요. 구분건물 요건심사에서 예외적으로 사실조사권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다 없어져서 지금은 형식적 심사주의. 이것만 생각하세요. 물권 변동에 대해서 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등기 실력 거래했을 때 이 문제는 공신력은 부정된다. 얼마큼 부정된다고? 100% 부정돼서 예외가 없더라.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 책임주의도 채택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자,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한 보호이고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문제점으로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상호 모순, 불일치, 저촉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형식적 심사를 하고 원인증서, 즉 계약서를 사서증서, 사무소로 만들다 보니까 부실등기나 허위등기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공신력 부정함으로써 거래 상대방 거래 안전이 침해되고 신속성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이런 내용을 공부한 겁니다. 그다음 5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2번? 거기다 금방 뭐라 그랬어요? 원증 사서증서 다음에 아까 심사할 때 뭐라 그랬어요? 형식적 심사주의 때문에 문제 생긴다 했죠? 그래서 집중하면서 잘 써자. 불러드릴게요. 여기다 뭘 써느라 불러드려야지. 잘못하면 처음 하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형식적 심사주의 맹점이에요. 실질적 심사하면 실체관계까지 심사해보니까 부실등기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등기관 서류만 가지고 따져요. 계약서 지들 마음대로 갖다 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믿고 거래해줘야지 어떻게. 그걸 등기를 해줘야지 등기관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서류 다 들어왔는데 왜 안 해주겠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등기관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등기관은. 요건이면 무조건 등기해줘야 돼. 등기법 29조에 각하사유 딱 규정된 거 그거 이외에는 등기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 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하세요. 한참 지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거기 다 펴놓은 거 그냥 넘어가세요. 가끔 네모칸이나 가로나 빈칸이 있는 게 곳곳에 보입니다. 이 얘기는 일부러 다 채워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졸지 말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보다가 잘 따라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조금씩 졸지 말라고. 자, 그 다음 등기 효력을 봅니다. 이제 오늘 오늘 등기법을 다 정리해 줘야 되겠어. 보니까 참 시간은 없는데 어딜 보시냐면 184페이지 펴보세요. 184페이지. 책에는 184페이지쯤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등기 효력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각종 등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등기를 효력을 기준으로 나누면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다. 이렇게 나오죠.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자, 종국 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등기. 자, 종국 등기 뭐라고? 물권 변동 등의 효력이 생기는 등기예요. 예비 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어. 이것은 가등기 하나 있어요. 여기 가등기가. 예고 등기란 건 없어졌기 때문에 가등기 하나 있어요. 가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효력을 지금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중 등기 효력은 뭐냐 이렇게. 등기 효력 이렇게 얘기했어. 이 얘기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종국 등기의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 없이 등기 효력이란 건 종국 등기 효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는 명확히 구별되는 거예요. 종국 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예비 등기는 물권 변동 같은 게 없어 이건. 그러면 등기 효력 했을 때 이건 무슨 효력이라고?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데 종국 등기 효력이 지금 6가지 정도를 정리해 줄 거예요. 6가지. 이거를 예비 등기에다가 붙이면 맞는다 틀린다? 네? 틀린다. 요 선은 넘어올 수가 없는 선이야. 이게 무슨 선이다? 무슨 선이야? 38선이야. 넘어올 수 없어. 물론 통일되면 없어지겠지만 자, 이게 무슨 선이냐면 그냥 빨간 선이야. 빨간 선은 침범할 수가 없다. 넘어올 수 없어요. 종국 등기 효력을 어디다? 예비 등기인 가등기에 붙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주의하면서 나중에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엉뚱 소리가 안 됩니다. 자, 종국 등기 효력 중에 자, 등기 효력은 이 종국 등기 효력인데 첫째가 물권 변동적 효력.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 물권 변동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겨. 이건 우리 아까 특징 중에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에서 말했죠.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언제?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물권 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 형식주의다, 성립요건주의다, 독법주의다 했던 거예요. 이게 뭐다? 물권 변동적 효력.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 거기에 표시된 게 뭐냐면 부동산 임차권과 환매권, 그다음에 임의적 정보 이런 걸 쓴 것은 자, 여기 대항적 효력이 있다. 대항적 효력이 있다. 이 말 써놓아야 돼. 대항적 효력. 대항이라는 말은 뭐라고 하죠? 대항한다?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한다는 거죠? 예? 대항한다는 건 누구에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적 효력.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의 물권이야. 예를 들어서 임차권. 이건 채권이지? 채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지? 누구에게만 주장한다? 특정인에게만.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채권이지만 이걸 등기하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든지 등기부만 열려면 임차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항적 효력. 즉 효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서 제3자 간으로 확장된다.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데 등기함으로써 제3자한테 주장할 수 힘이 생긴다. 이것을 대항적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등기에는 뭐가 있다? 대항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자 거기 도표를 보면서 보세요. 거기 취득 시효기간 단축시키는 효력을 써놨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보세요. 취득 시효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네, 들어가. 민법 공부 조금 했으니까 이제 먹히는 거예요. 245조입니까? 여기 뭐 1항에 보면 이게 뭐야? 점유취득시효라고 나와. 점유취득시효라는 거 요건 배웠어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점유취득시효? 네? 공부 잘하시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유자 등기된 자 이걸 일명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렇게 표현해요. 몇 년인가요?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면 선임이요 과실 없이 이런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나머지 요건을 빼놓고 점유했을 땐 기간이 몇 년이다? 20년간이에요. 그럼 등기가 됐으면 몇 년이라는 거야? 10년이야. 그것만 보세요. 단순 점유만 하면 20년인데 등기되면 왜 10년이냐? 기간이 줄어들었지? 이 얘기는 등기가 10년을 점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 얘기예요. 즉 10년 먹고 들어갔어. 왜 먹고 들어갔다? 등기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등기 자체가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을 줬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점유적 효력. 점유라고 않고 뭐라고 했어? 점유적 효력.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
취득시 위한 단축의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등기에 뭐가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부동산 등기에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동순별 접근권 이건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자 요거 이제 뒤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추정적 효력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해. 순위 확정적 효력과 추정적 효력이 중요한데 우선 거기 후등기 저지력을 쓴 거 있죠? 후등기 저지력 그거부터 먼저 봅니다. 후등기 저지력 이걸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걸 뭐 분리도 하는데 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형식적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후등기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후등기 저지력. 이것은 무효인 등기라도 외관이 남아있는 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럼 이해를 위해서 보세요. A 소유 부동산 B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줬어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만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건 전세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등기부에는 갑구에 가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다 했죠. 갑구에 지금 소유자가 A, 을구에 여기다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 물론 전세금이 얼마인지 또 기간이 얼마인지 써줄 겁니다. 전세권자 B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 소멸해서 만약에 전세금이 1억 주고 전세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이 사람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물권은 소멸했다.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다시 이 건물을 제3자한테 여기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싶지만 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봤더니 이거는 이미 기간이 만료돼서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무효가 됐어. 효력이 없어. 근데 뭐가 남아있어? 외관이 남아있어. 외관이란 뭐야? 등기부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등기부는. 말수는 아직 안 해놨어. 즉 빈 껍데기만 남았지만 말수는 안 해놨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C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다. 왜? 무효인 등기라도 형식적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즉 껍데기만 남아있어도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 밑에 후등기를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형식적 확정력은 후등기 저지력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분리할 필요 없고 형식적 확정력이 있어서 이 밑에 있는 등기를 막고 앉아있다. 이거 일명 뭐라고 한다? 껍데기 효과. 빈 껍데기만 남았어도 효과가 있어. 민법상 무효는 아무 효력, 실체법상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게 무효입니다. 그러나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무효인 등기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 무슨 효과가 있어? 껍데기 효과. 즉 형식적 확정력이 있어서 뒤에 다른 등기를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후등기 저지력을 막으려면 외관을 제거시켜야 돼. 외관이 뭐야? 이걸 제거시켜야 돼. 즉 C에게 전세권 설정하려면 이것부터 없애야 돼. 없애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말소해야지. 여기다 2번 쓰고 1번 전세권 말소. 이런 말소 절차를 통해서 등기부상 외관을 먼저 없애버려야 돼. 없애나면 다 없었으니까 비로소 이때 뭐야? C한테 해줄 수 있어. 여기 전세권 설정. 이런 식으로 요 새로운 이 전세권은 두 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범위가 똑같은 전세권 두 개 있을 수 없어요. 배타성 때문에. 따라서 이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는 효력을 뭐라고 한다?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뭐라고? 껍데기 효과. 껍데기도 가끔 효과 있을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술 먹으러 가면 돼지 껍데기도 안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껍데기가 효과 없으면 버려야 되는데 꼭 먹잖아. 생각하시면 돼. 돼지 껍데기가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껍데기 효과. 이게 뭐라고? 형식적 확정력. 이게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등기에는 형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무효인 등기라도 이를 말소하지 않으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본 두 가지,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뭐냐면 순위 확정적 효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것과
추정적 효력, 요거는 아주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추정적 효력.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은 동일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같은 부동산이어야 돼. 같은 부동산. 부동산이 서로 다르면 의미가 없어요. A 소유 부동산이 두 개 있는데 여기에는 1번 부동산에는 B가 저당권자, 2번 부동산 C가 저당권자. B와 C 중 누가 우선일까요? 물어보는 건 우문우답이야. 각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학교에서는 B가 1등이고 2번 학교는 C가 1등이다. 누가 더 우선일까요?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 각자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뭐다? 같은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같은 부동산 여러 개의 권리가 있으면 그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등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준다 했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쓰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들어간다 했지? 그러면 요 부동산 하나에 같은 부동산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권리는 갑구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여기 소유자가 있어. 근데 여기에 가압류가 하나 들어와서 가압류 B. 그다음에 을구에 가봤더니 요 부동산 여러 가지 권리가 있네요. 1순위 저당권이 성립돼서 저당권, 2순위 근저당권, 채권적 이력 D. 그다음에 3순위 뭐 저 건물 전세권자가 있다. 전세권, 전세금 이력 E. 자, 이렇게 있을 때 순위를 누가 여기서 가압류권자도 있고 뭐 그다음에 물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여러 명의 권리자가 있어. 이때 누가 우선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바로 뭐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첫째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 얘기는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이게 우선이고 이게 똑딱 하나 있어. 그 옆에 여러분들 그 밑에 조문 써놨죠? 등기법 제65조 2항이라고 쓴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야, 61조 제2항 쓴 거 보이죠? 그 밑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로 써놓은 거 있죠? 요게 유일하게 다른 규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이게 우선이고 이 규정이 없다면 등기 순서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이 등기한 순서를 따질 때 주등기의 경우 같은 구에서는 동구에서는 순위번호를 가지고 따지고 다른 구 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를 가지고 따진다. 요거만 일단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동구 순위번호 별구 접수번호. 이게 무슨 얘기냐? 등기부에는 구가 몇 개 있어요? 갑구와 을구가 있다. 등기부엔 구가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어. 세종시엔 구가 몇 개 있어? 없습니다. 대전에는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가 있어? 서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유성구도 있고 뭐 대덕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구가 2개 있어요. 그럼 권리. 자, 같은 구는 요게 같은 구야. 요게 같은 구. 요게 같은 구야. 다른 구는 이렇게 갑구와 을구가 이게 다른 구야. 그래서 같은 구 사이에서는 뭘 가지고 앞에 쓴 걸 요걸 뭐라고 하냐? 이게 순위번호. 요게 순위번호라고 그래.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순위번호라고 그래. 그러면 같은 것을 순위번호에 따르니까 저당권자와 이 C와 근저당권자 D와 그다음에 전세권자 E 간에는 1순위인 C가 우선, 2순위인 D가 다음, E가 마지막 이런 순위로 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경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첫째 C한테 먼저 배당, 그 다음에 D한테 배당. E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못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데 별구 이렇게 갑구 을구 비교할 때는 예를 가압류권자 B가 나는 2순위니까 을구에는 근저당권 D 얘도 2순위니까 우리는 동순위냐 이렇게 나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순위번호 가지고. 그럼 뭘 가지고 비교하냐면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 즉 접수를 누가 먼저 했느냐를 따져야 돼. 접수번호를 누가 먼저 가져갔느냐. 그래서 갑구와 을구를 비교할 땐 뭘 가지고 따진다? 접수번호.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일단 기억해 줍니다. 요게 기억해. 동순별적. 이걸 뭐라고 한다?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을 봅니다. 추정적 효력. 마지막 6번에 나온 게 뭐라고? 추정적 효력. 이 추정적 효력이라는 표현은 자, 시간이 많지 않게 오늘 굉장히 보니까 앞으로 갈 범위가 등기법 다 정리해 줘야 돼 보니까. 그래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어떤 등기가 있으면 요 등기에 상응하는, 여기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권리관계가 일응 존재하는 거로 추정하겠다. 추정. 요 추정이란 말은 간주보단 약한 거죠. 간주는 간주해버리면 이걸 번복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처분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추정은 반대의 증거만 나오면 곧바로 번복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사망 추정, 민법에 동시사망 추정이라는 게 있어 20한 8조인가 어디 보면 30조인가 거기에 동일한 의난으로 사망했을 때는 동시에 사망을 추정한다. 그런데 동일한 의난, 비행기 가다가 뭐 추락해가지고 동시에 다 죽었어 거기 사람들. 예를 들어 괌 옛날에 사고 같은 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탑승객이 모두 사망했다면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저 인천에 금융업 하시던 그 모녀가 아버지하고 딸이 같이 여행 가다가 두 분이 동시에 거기서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사위하고 형제 간의 재산 다툼, 상속권 때문에 그게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이때 동시에 사망과 추정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만약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딸한테 재산이 상속됐다가 딸도 죽었으니까 그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게 맞는데 만약 이게 아니라면 형제들 간에 상속이 일어나면 형제들이 상속권을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거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반대의 증거, 즉 누가 먼저 죽었다는 사실이 하나 나왔어. 예를 들어서 거기 딸한테 자기 배우자한테 전화 왔다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도 죽기 직전이니까 구해달라 이런 전화 왔다면 이 분명한 명백한 반대 증거 있죠. 그러면 동시사망 추정 규정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추정은 쉽게 하면 반대의 증거에 의해서 곧바로 번복이 되는 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추정이라는 말은 등기와 관련해서 추정적 효력이 있다 이 얘기는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이에 대응하는 권리관계가 일응 존재하는 걸 추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권리를 추정하니까 권리는 등기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하고 을구예요. 자, 이 중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야. 그럼 권리가 나오는 건 어디야 이거? 갑구, 을구지?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를 추정하는 거니까 추정력은 갑구나 을구의 권리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는 이건 어딜 근거로 만드는 거냐? 대장을 근거로 만들어. 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건 추정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추정력은 뭘 추정한다? 권리를 추정하더라. 그래서 거기 보면 표시 나왔지? 권리를 추정하는 것이고 부동산 표시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X.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자, 추정력 효과는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써놨어. 입증 책임. 추정의 가장 큰 특징이 입증을 누가 하느냐? 입증 책임 문제예요. 즉 소송상 입증 문제예요. 입증을 누가 하느냐인데 이걸 상대방이 한다. 자, 주장자가 한다. 주장자. 부정하는 자가 한다. 부정하는 자. 원고가 진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대방, 주장자, 부정하는 자, 원고. 즉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이 등기에 대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걸 추정하기 때문에 입증, 즉 여기서 증명한다는 것은 등기된 자는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 등기를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라. 그게 누구냐? 등기된 자의 상대방이다. 이게 누구냐?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주장하느냐? 소송상 주장해야지 새벽 1시에 전화해서 너 소유자 아니지? 이렇게 주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다? 요게 원고야. 민사소송 원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자로 등기했어. 그럼 나는 소유권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소유자로 추정받기 때문에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 추정받기 때문에 누가 입증하라는 겁니까? 상대방, 주장자,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자, 원고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있다. 이 표현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입증은 상대방이 진다. 그 다음에 추정력이 미친 범위에 대해서 거기 물적 범위, 인적 범위 나눠놨지? 그 범위도 잘 이건 민법 시간에도 한번 나올 거예요. 거기서 추정력이 미친 범위는 크게 물적 범위하고 인적 범위 나눠서 물적 범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권리적법 추정. 즉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됐어. 그럼 소유권이 적법하게 있는 걸로 추정받는다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등기했어. 전세권이 있는 걸로 추정받는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등기했어. 그럼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이 존재하는 걸 추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절차적법 추정.
절차적법이라는 등기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추정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했지만 심사는 했죠.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효과는 입증 책임 전환된다고 했지? 부정하는 자가 지라는 얘기예요. 즉 그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허가를 받은 거로 추정할까요? 안 받은 거로 추정해야 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등기가 됐어. 허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으니까 등기했겠지. 등기관이 그냥 해주겠어? 그냥 등기관이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등기관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눈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 45도로 삐뚤었다고 했지. 항상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거짓 허위 등기하는 게 아닌가 항상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기관이 심사했다면 서류 심사했지만 일단 적법한 절차를 통해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토지거래를 받았으니까 해줬겠지. 그러면 누가 입증하라는 거야? 토지거래를 받지 않았다고 누구? 주장하는 사람,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사람, 상대방, 원고가 입증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적법 추정. 자, 등기 원인은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등기부에 등기 원인, 뭐 매매, 증여 이런 게 다 써져요. 그러면 원인 증서라는 게 있어. 등기 원인 증서. 원인 정보라고 돼요. 원인 증명 정보. 이걸 다 내야 돼. 즉 계약서를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관이 계약서를 형식적이지만 계약 다 검토했어. 그러면 원인적법도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여기 학설은 대립이 있어. 학설은 약간 대립이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법 추정된다. 그래서 자, 물리적 범위에 대해서 권리적법 추정, 절차적법 추정, 원인적법 추정 세 가지가 다 인정되는 거예요.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 그다음 인적 범위. 자, 추정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도 미치고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간에 기존 등기를 부정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돼? 예?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묻히니까 부정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돼? 지금 소유자가 어떤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지금 자, 이 부동산 소유자가 A에서 B 앞으로 이전됐어. 현재 소유자는 B입니다. 그러면 누가 소유권 있는 걸 추정받는 거야? B에게. 자, 그럼 종전 소유자가 나한테 소유권 있다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돼? C가 주장자 입증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사자가 미치기 때문에 뭐 제3자가 또 자, B한테 소유권이 B가 있는지를 입증하려면 누가 해야 돼? 주장자가 입증해야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미치고 당사자가 미친다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추정적 효력에 대해서 그렇게 범위를 보시면 자, 인적 범위, 당사자 간 제3자 모두 적용된다. 그 다음에 거기 써놓은 걸 조심해야 돼. 점유적법 추정 규정, 민법 200조. 이 점유적법 추정 규정이라는 것은 민법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점유적법 추정 배웠다 안 배웠다? 점유권은 배웠겠지. 아까 좀 공신 이거 한 거 보니까 점유권 다 배운 것 같아. 점유적법 추정. 그럼 지금 들으면 돼요. 자, 민법에 가면 이런 규정이 있어. 민법 200조에 가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여러분들 그 책 보유하고 점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책은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예? 볼펜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지금 어떻게 공시하고 있지? 점유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을 딱 취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어떻게 보유한 거로 추정해 준다고?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추정한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입증 책임 문제라고 했지?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상대방. 이걸 훔쳐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민법 200조가 지금 뭐라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어떻게 보유한 것으로?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겠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알아듣고 있을 겁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걸 지금 추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러면 여기서 점유라는 것은 아까 무엇에 대한 공시 방법이라고 했지?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이에요. 동산. 알았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뭐였어요? 등기였었잖아. 등기. 그러니까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동산의 공시 방법과 관련해서 추정해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시 방법 등기이므로 등기된 부동산엔 민법 200조를 여기에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추정받는 거야? 등기의 추정. 등기엔 뭐가 있다 그래서 권리를 추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아까 물적 범위 권리적법 추정 규정이 있었지. 이것도 이해 안 가면 여러분들 아침에 지금 막 학원 가라고 막 뛰어나와서 나오다 보니까 내 앞으로 등기된 집입니다. 문을 안 잠고 그냥 나왔습니다. 강의 끝나고 2시쯤 가봤더니 누군가 한 사람이 들어앉아서 점유하고 앉아있어. 도둑놈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야. 당신 누구였더니 점유자. 그렇게 얘기하네. 오늘 공부하러 갔다 왔다면서 그래 민법에 무슨 뭘 배웠으면 이제 자 나는 점유적법 추정 규정이 있으니까 적법한 점유자 추정받는 거야 라고 추정하네. 네가 입증해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뭐라 해야 돼? 공부를 덜 했군요. 이것은 조금 더 학원에 공부하고 오시고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동산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부동산이야.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이 있어. 내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내가 소유자 추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무슨 얘기 하겠어요? 네, 그래서 민법 200조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표현 거기 봅니다. 자 특별법상 거기다 체크를 다 하셔야 돼요. 적용한다 안 한다 제가 다 해놨지. 나중에 보니 이게 뭐가 맞아요 또 찾아오지 말고. 그 다음 특별조치법상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한다. 이 얘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보다 특별조치법. 자 이건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나오는 게 한시법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통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몇 년, 1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게 지금 현재 2007년에 한번 시행됐어요.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 한번 시행됐다가 보통 10년 정도에 한 번씩 구제가 돼요. 지금 거의 다시 한번 만들 때가 됐어요, 이게. 그럼 이것은 소유자로서 권리는 있는데 서류나 증빙 자료가 없어 등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야. 가끔 우리 그 옛날에 동성 동본 금지할 때 뭐 한 번씩 가끔 해서 구제하는 거 있었죠? 그거 비슷한 거. 부동산에다 이게 있어. 그래서 이 과정이 물론 엄격합니다. 물론 이게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 공고를 해야 돼. 공고하고 거기 보증서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지역에서 뭐 토지에 대해서 농지위원장이나 뭐 이런 몇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게 어느 누구네 땅이나 다 아는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이 보증을 해줘야 돼. 보증을 잘못하면 전부 다 형사처벌 받아요 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다 해주는 거 보니까 그 지역에서 완전히 저게 누구 거라는 걸 아는 사람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증서를 첨부해서 나중에 공고를 하고 물론 등기부의 권자한테 전부 다 통지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걸 등기하려는데 이의가 없느냐 다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의가 없다면 나중에 공고 절차를 끝나고 나중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등기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특별법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더 강한 부동산 등기법보다 더 강한 추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를 부정하려면 보증서를 위조해서 했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번복이 안 돼. 이거는 더 강력합니다. 번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한다. 이거 알아두시고 모두 생략 등기 경우 양도인이 양도사실 부인하면 추정이 깨진다. 이 판례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 보증이 명인 측에서 양도사실 입증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나중에 지금 뭐 다 공부할 수 없지만 절차상 일부가 생략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은 맨 앞에 등기를 생략한 거예요. 건물 신축했다. 신축했으면 이 사람 원시 취득했으니까 원시 취득한 사람 무슨 등기해야 된다 그랬지?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원래 보존 등기. 근데 원시 취득한 사람 이걸 양도해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으면 이 사람은 양수인 여기 양도인이다. 그럼 원래는 등기하려면 어떻게 된다? 양도인이 보존 등기부터 해놓고 양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걸 안 하고 양수인 이해가 뭘 했다? 여기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한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가면 맨 앞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여기에 1번 소유권 보존 최초로 원시 취득자입니다. 소유권 보존 해서 만약 B 이렇게 됐다면 일반인이 볼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인이 볼 때는 여기서 B가 소유권자로 보존했다는 건 얘가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자다. 원시 취득자다라고 어떻게 한다? 추정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인과 양도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이거를 양도인 측에서 이걸 부정한다. 즉 양도 사실 부정해버리면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효력이 없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추정력이 깨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가 부정하게 되면 즉 B라는 사람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증명한 게 돼요. 즉 B는 자기는 양순이기 때문에 B가 스스로 신축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 일치한다는 거. 즉 이전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고 얘는 양도 사실 부인하면 양수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건 자기가 신축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시 취득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됐으니까 이건 다툼이 없어. 그러니까 추정력이 깨진다. 깨지면 원래 추정력이 있으면 아까 누가 입증하라? 상대방. 부정한 자 입증한다 했죠? 깨지면 누가 입증해야 되냐? 상대방이나 등기된 자 스스로 적법하게 양수 받았음을 입증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예외 하나 알아두세요. 모두 생략 이렇게 앞에 맨 앞에 보는 이거 하나 생략했어. 맨 앞에 여기서 이걸 모두라는 것은 이 머리 이 모자할 때 모자예요. 그다음에 두는 머리 이것도 머리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두 개 있으니까 맨 앞머리야. 맨 앞에 할 보존 등기를 생략한 걸 이걸 뭐라고 한다? 모두 올이라는 얘기 아니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일종입니다. 모두 생략 등기.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야. 모두 생략 등기. 판례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라고 보는데 일단 이런 모두 생략 등기의 경우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진다. 따라서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아닌 등기된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 요 표현을 알아두면 돼. 여기까지가 등기 효력. 그 다음 예비등기 아까 여기 예비등기에 가등기가 있다 했지? 그럼 지금 여기 추정력이 있어. 이 추정력은 어디 효력이라고? 이것은 종국등기 효력이야. 이걸 어디다 붙이면 안 돼? 가등기에 붙이면 안 돼요. 가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도 없고 대항적 효력도 없고 점적 효력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 가등기는 이제 물론 본래 의미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예요. 자, 이 쉽게 오늘 그것까지 나갈라나 모르겠는데 자, 건물 이 부동산 하나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이 건물이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매매해서 사면 되지. 근데 지금 그 매매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앞으로 내가 이걸 사갈게라고 해놓으면 구속력 있을까 없을까? 얘한테 앞으로 내가 사갈게. 앞으로 내가 예약해 놓을게. 구속력 있어 없어? 없지. 이거 무슨 구속력 있어? 그럼 쉽게 해서 B가 지나가다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B가 요 대문 앞에 가다 침을 바르고 나왔어. 그랬더니 이 구속력이 침 바르는 구속력 있을까 없을까? 이건 내 거야. 침 발랐어. 구속력 있다 없다? 없어. 도로 서니까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속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등기부에 순위를 다 따놔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가등기. 장착하게 될 본등기 순위 미리 보존해 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해 편을 위해서 봅니다. 자, 지금 1월 10일경에 여기다 가등기를 딱 해놨어요. 그러면 등기부상. 자, 소유권을 전제로 봅니다. 현재 소유자가 A로 돼 있지만 여기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 자, B 이렇게 써놨어. 그럼 B는 아직 소유자 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물론 전산등기 이런 게 없지만 이해의 편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러면 장차 A가 본등기하면 요 본등기 할 때 따갈 순위를 미리 보존해 놓은 거예요. 순위. 요 가등기 시점에 뭐가 됐다? 순위를 미리 보존. 확정이나 뭐라고? 보존. 아직 물권 변동이 안 생겼어. 왜? 예비등기니까. 종등기 아니니까. 물권 누구 거 여전히? A 거. 가등기 해놨다고도 물권은 전부 다 누구한테 있다? A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A는 소유자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사용, 수익, 처분 다 돼. 이걸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다 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1월 20일 날 팔아먹었어. 아예 A가 누구한테? C한테 팔아먹었다. 그럼 C는 소유권 취득하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요 밑으로 가. 자, 여기 3번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소유자 C 넘어가요. 지금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C가 소유자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C가 여기 B가 가등해 놓고 C한테 아예 팔았다. 그럼 C가 소유자 일단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1월 30일 날 자, 가등기에게 본등기해 버렸어. 누가? B가.
본등기에 보니 어디다 들어가는 거야? 본등기에 여기다 쓰는 거야. 요 가등 밑에다. 소유권이죠.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쉽게 여기 본등기 했다는 얘기거든. 본등기 하면 이때 뭐가 되느냐? 본등기 하면 물권 변동이 생겨. 물권 변동. 언제 생긴다? 1월 30일 날 물권 변동이 생겨. 소유권을 취득해. 그런데 얘의 순위는 어딜 따라간다? 요 순을 따라가는 거야. 지금 얘 순위 어디 따라서? 요거 이 순위 따라갔지? 이 부동산에 따라서 이 순위 소유자가 누구다? B야. 그럼 C는 누구냐? 3순위자야. 그럼 소유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동시에 있을 수 있어? 없어? 부동산이 하나면 소유권이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 자, 오늘 태양이 떴어 안 떴어? 몇 개 떴을까? 두 개 뜨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자,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C가 소유자고 B도 소유자, 두 명 소유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서로 저촉이 된다. 즉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 요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등기와의 직권말소입니다. 이거 직권말소. 즉 본등기 할 때 이거 등기하면 어떻게 한다? 이거 직권말소 해버려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자, 가등기를 보면은 장차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이 가등기가 굉장히 무섭죠? 가등기 되고 나서 뒤에 들어가면 다 이런 운명이 돼요. 이런 운명. 가등기가 된 부동산 함부로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등기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계약할 때 어떻게 전제를 달아서 다 말소하고 본등기 가져가면 돼요. 이전등기 해보면 돼요.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 싹 다 말소하는 조건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등기에 무슨 효력이 있다? 순위 무슨 효력? 순위 확정이 아니고 보전적 효력.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등기 중에 또 뭐가 있느냐?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담보가등기. 이건 변칙담보로 이용되는 거예요. 이건 민법 나중에 민사특별법 배울 때 다 배워요. 뭐냐면 가등기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거야. 담보 목적으로. 그래서 이건 담보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이건 뭘 보면 할 수 있냐면 당사자가 채권액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자, 돈을 빌려줬으면 원래는 뭘 설정해야 돼? 저당권 설정하면 되는데 이런 담보권 법에 규정된 이런 저당권을 설정하면 불편해.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되고. 경매 신청 그럼 와서 현황 조사해야 되지, 감정 평가해야 되지, 경매 등기를 하고 나서 진행하려면 한 6개월, 1년 이상 소요돼요. 그 불편하니까 채권 이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나중에 이것을 먼저 A 앞에서 B 앞으로 가등기만 해놓는 거 같아요. 가등기 해놨다가 만약 채무 변제가 안 되면 곧바로 뭐 한다? 본등기 치자.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가져가겠다. 그럼 이건 뭐가 돼? 경매 절차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형식을 빌린 거야. 근데 이것을 담보가등기라고 하는데 담보가등기는 여기에 매매 예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물변제 예약. 만약 돈을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 대물변제 예약을 해놔. 그럼 채권자가 뭐라고 할까요? 니를 어떻게 묻겠냐? 나중에 돈 이거 물건 갚게 되면 어떻게 묻겠냐? 그럼 가등기 쳐놓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많이 악용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이 악용했지 옛날에. 그래서 돈 갚으려고 이자 높게 주고서 쓰다가 보니까 갚으려고 쫓아가 보니까 해외 여행 중입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 보니까 한 달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미 지났으니까 가져가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그래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담법을 만들었어. 민법 시간에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 평가해서 청산금을 줘야 돼. 이런 절차를 거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가담법인데 이 가등기 담보가등기는 그래서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이것은 이 가등기 본래의 효력에다 담보 기능을 더 추가시킨 거야. 기능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담보 기능이란 건 뭐야?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럼 저당권 같은 기능이란 것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안 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 신청할 수 있고 경매 신청. 그 다음에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파산하면 파산재단에서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별채권. 이런 기능이 더 추가돼요. 담보가등기는
자, 경매 신청권,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별제권 같은 기능이 더 추가된다. 어디다? 순위 보존적 효력 이외에 더 추가 기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등기 효력 다 봤어요. 어디냐? 여러분 책에서는 184페이지 펴봅니다. 시간이 쉴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오늘 갈 길이 멀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빨리 하고 좀 쉬려고 하니까 보세요. 184페이지 책에 등기 효력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 종국 등기라고 써놨지? 일반적으로 다른 표현이 없으면 종국 등기 효력입니다. 권리 변동적 효력,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큰 제목만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형식적 확정력, 이거 일명 후등기 저지력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추정적 효력.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여기 있는 거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추가로 볼 내용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등기부하고 절차 개시와 관련된 걸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자료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